인간하고 비슷한 지능을 가진 그렇죠. 오히려 넘어설 것 같다는 넘어서는 시기가 앞으로 한 5년 안에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앞으로 AI를 가리키는 학문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국자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맞아요. 행동을 해야 되니까 인간이 원하는 미래를 돕는 존재. 그게 AI 에이전트 거다. 인간이 원하는 걸 돕는 존재니까 주인공은 인간인 거죠. 안녕하세요. 싱귤레리티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오늘은 AI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기업 현장에서 AI 전환을 이끌고 계시는 지용구 더존비존 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최근에는 AI가 거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들 잘 알다시피 뭐 이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는 AI에 대한 관심이 많지. 그거 외에 좀 약간 다른 측면, 인간과 AI의 공존, 또 인간은 진짜 위협받고 있는 거야 AI 때문에. 뭐 이런 쪽에 관련돼 갖고 AI에 등장하는 이 AI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래서 제가 그냥 가칭으로 이름을 짓기를 AI 시대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해보면 매년 연초 보면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AI가 몇 년 전부터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헛소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간 지능하고 똑같은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 다음에 인간 지능을 초월할 거다. 인간보다 똑똑할 거라고 하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출현에 대해서 세계적인 그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야. 이거는 if가 아니라 when, 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장님께서도 뭐 이 다보스 포럼의 그런 그 석학들의 주장에 대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모든 주제가 다 기승전 AI로 통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AI가 범용화된 기술이 된 거예요. 전문가 영역에서 전문가 영역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죠. 모든 산업의 경계, 지식학자들의 경계, 뭐 이런 그런 인문학의 경계, 철학의 경계를 다 허물고 전문가 영역에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되다 보니까 기승전 AI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 AI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AI가 얼마큼 더 똑똑해질 것인가, 얼마큼 지금보다도. 근데 그 똑똑해지는 수준이 거의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업데이트되면서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감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열광 속에서 철학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좀 잃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요즘 많이 합니다. 사실은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서 나는 무엇인가,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의 생각을 저는 훨씬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 안에서 제가 설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생각했는데 그 도구라는 것은 내 의지 갖고 썼는데 이제 이 도구가 나를 앞서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는 부분들이 겁이 나는 거죠, 이제. 그 발전의 속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승전 그 결의 주인공이 지금 AI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AI들은 화두 열풍 거의 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지금 사장님 보셨을 때 뭐 그 안트로픽의 다리오 그 사람도 얘기했듯이 뭐 1, 2년 내 뭐 아니면은 뭐 몇 년 뭐 뒤에라고 뭐 부정적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은 조금 뒤를 얘기하긴 하는데 진짜 AGI나 ASI가 현실화될 것 같이 보이시나요? 그러게 저도 요즘에 부쩍 AI에 대한 보수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AI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커즈와일이 특이점이라는 부분들 싱귤레리티 자체를 45년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옛날에 그랬죠. 그렇죠. 근데 싱귤레리티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을 때 2045년이 AI 경험이 없이 예측한 거였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AI라는 부분들의 경험이 없을 때 했는데 정확한 지금은 그걸 예언한 사람들조차도 AI를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 미래학자의 의견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통찰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철학자들이 AI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예. 근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최대 한 5년, 최소 5년 정도면 올 거다. 인간하고 비슷한 지능을 가진 그렇죠. 오히려 넘어설 것 같다는 느낌. 넘어설 저는 때도 지금이 어떤- 거의 비슷한 지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넘어서는 이미- 시기가 예. 앞으로 한 5년 안에 오지 않을까? 야, 이거 진짜 AI가 ASI 소위 말해서 인간보다도 지능이 더 뛰어나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아는 이번 뭐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유발 하라리 그 역사학자하고 또 호모 사피엔스라는 세계적인 저서를 한 사람인데 이분은 항상 그 AI 공포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뭐 이거 되돌리든지 아니면 개발하는데 조금 뭐 그 좀 중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이 사고라는 것도 결국은 단어 떠올리는 건데 단어 떠올리는 거라고 하면은 AI를 당해내지 못하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은 AI가 이미 인류 문명의 기초인 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것을 다 AI가 능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분 얘기대로 호모사피엔스 시대는 끝났다. AI 시대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약간 유발 하라리 책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다음 책을 쓰기 위해서 밑장을 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너무 앞서간 거고 너무 단편적인 부분들이고요. 네, 그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어쨌든 철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통찰을 독자들한테 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도 알지도 몰라요. 근데 인문학자와 철학의 관점에서 기술이 아마 인문학에 깊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저는 해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이제 AI에 대한 공포와 관련해 갖고 이 그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AI의 공포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데 AI 오면 진짜 뭐 유발 하라리처럼 우리는 진짜 종이 되나요? 아니면 그 MIT 교수인 그 뭐죠? 맥스 태그마크 그 사람은 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지능이 떨어진 사람은 우리에 갇혀 있고 뭐 우리에 갇힌 사람이 침팬지 아니냐. 결국은 아까 그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 지능을 넘어선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동물원에 우리가 갇히는 건가요? 저도 그 막스 테그마크의 비유가 되게 천재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사자가 우리보다 힘이 세죠. 이게 네. 소랑이 사자를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사자가 우리에 있는 이유는 인간이 사자보다 지능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인간보다 지능이 높은 기계 뭐 AI가 나오면 AI를 통해서 우리가 갇히는 건가? 그 질문은 굉장히 저는 되게 재밌고 위트 있고 예. 또 약간 놀라는 것을. 그렇죠.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겠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유발 하라리 얘기를 보면은 너무 뭐 다음 책을 쓰기 위해서 밑밥 깔은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보면 그 뭐 인간 지능이라는 것 자체로 지능의 정의라는 건데 결국은 뭐 지금도 인간보다 바둑 잘 뜨는 AI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그래갖고 그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뭐 살아가는데 크게 필요한 지능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범용적인 그런 지능으로 봤을 때는 인간 지능을 넘어서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지능이 목적이 없으면 예. 목표가 없으면 지능이 높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예. 목적과 목표가 있는 상황의 지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표와 목적을 스스로 갖진 않잖아요. AI가. 그렇죠? 목표와 목적을 갖는 것은 그렇죠.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그 비전을 갖고 그다음에 목표를 갖고 그런 걸 이제 철학적 용어로 자기적 제기 기능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AI는 과정을 대신할 뿐 예. 결국은 결과는 그 결정은 인간의 몫이다라는 부분들이 영역을 넘어서지 않으면 AI가 지능이 굉장히 높아진들 예. 걔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고 지능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지능이 많이 높아도 아무 목적이 없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멋있는 논리지만 아까 전에 그런 정의도 지금 걱정을 하는 그런 개념도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저는 그런데 그 대신에 AI를 굉장히 깊이 있게 그 사고하고 사유하고 향유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만한데
어쨌든 그래도 미래인데 저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이건 우주의 질서와 신의 질서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 불가능하고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도 아직 예. 정답이 없잖아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결국은 뭐 저기 그 사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따라가 보면 결국은 AI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도구고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쉽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AI와 인간은 공존화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진화할 거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당연히 공존과 공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인류의 문명사를 보면 문화 변동의 제1 요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었거든요. 예, 아주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 다만 속도가 좀 빠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그 발전이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을 발전하는데 예전에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문화가 되게 천천히 발전하면 따라왔어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동시에 그 AI 기술 속도가 발전하면서 문화도 빨리 바뀌는. 근데 왜냐면 그 기술 습득이 예전에는 기술을 이해하고 배우고 수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AI는 그 기술의 수용, 그다음에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냥 질문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예. 자연어처럼 대화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거나 뭐 이게 뭐 성숙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막 발전을 하니까 그거의 위험성을 좀 강조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술을 채택하고 수용하고 이게 유용하다고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이 충분해야 위험하다 아니다. 공진하다, 뭐 공존다라고 가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는 속도로 속도가 빠르거든요. 빠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그 팔란티어의 CEO가 그 알렉스 카프라고 있거든요. 근데 알렉스 카프가 팔란티어가 AI 회사를 요즘에 되게 유명한데 그 사람이 기술자가 아니에요. 법학도입니다. 철학자라고. 철학자가 AI 회사 기술 회사를 리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 AI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기존의 기술과는 틀리다. 근데 우리가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프레임을 잘 생각해 보면 왠지 중립적이다라는 얘기는 잘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지만 맞습니다. 비중립적이라는 이야기는 그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겠는데라는 것도 사용의 경험 없이도 비중립성이라는 부분들에 주는 프레임은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것 같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도 이게 그 AI는 기존에 있는 기술과 좀 다르게 중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느냐와 누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공존과 공진화를 많이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존과 공진화를 외치는 것은 기술은 중립이었던 사고에서 시작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 개념이 없거든. 기술은. 근데 AI는 도덕과 윤리 개념이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라는 개념이 독자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IT 기술을 가르치거나 공학을 가르칠 때 도덕과 윤리를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많이. 근데 의학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AI를 가르치는 학문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인간이 굉장히 우리가 뭐 지키지 않는 규칙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규칙도 있지만 대부분 선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도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AI 공포론을 얘기하는 유발 하라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게 칼이 저기 뭐 샐러드 쓰는지 사람을 죽이는지 하는 거는 인간이 칼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에 달려 있으니까 칼은 기술 중립적이고 도구일 뿐이지만 AI는 자기가 샐러드를 쓸 건지 사람을 죽일 건지 자기가 결정하니까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뭐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기술은 중립적이었는데 AI는 중립적인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치관을 하나 제대로 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야지 공진화가 가능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좀 사실상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슈퍼 인텔리전스는 닉 버스트럼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비유를 든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종이 클립 맥시마이저라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AI가 있는데 얘는 그냥 그 페이퍼 클립만을 제일 많이 만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중에는 뭐 사람까지 다 해체해갖고 철분 만들어가지고 그거로다가 종이 클립 만드는 그런 식의
부족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된 최적화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AI들이 되게 많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 위험성을 갖다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맨날 강조하는 게 우리가 사실상 AI라는 신을 만들고 있지만 그 신이 나중에 우리 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 중립적이지 않은 AI가 위험하지 않으려면 뭔가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소위 그 철학자들은 정렬이라고 하죠. 인간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가치관을 넣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주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AI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AI를 단순 기술로 보는 것보다는 AI 거버넌스라든가 AI 가드레일, AI가 지켜야 될 가드레일. 규칙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AI를 준비하고 AI를 도입하려는 많은 분들이 그런 개념을 잘 몰라요. 당연히 들어있겠지라는 부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AI를 아무리 완벽하게 잘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 AI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가 좋지 못하면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 비정형 데이터라든가 그 잘못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들이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AI를 사용할 때 AI 앞단, 백오피스단에 AI 가드레일, AI 규범, AI 윤리, 그다음에 AI 그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예. 내가 욕을 해도 너는 욕하면 안 돼. 뭐 예를 들어 쉽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 가끔씩 저한테 악플을 던지는 메일이 들어오면 제가 화가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악플로 저도 욕을 하거든요. 예. 대신에 그냥 욕을 하지 않고 중간에 AI를 두고 욕을 합니다. 그 걔한테 시스템 프롬프트로 내가 화나서 욕을 하더라도 너는 이 욕을 다 걸러서 보내야 돼. 예. 아 진짜요? 예. 그렇게 그 가운데서 그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게 가드레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가 아닌 것, 검증되지 않은 것, 윤리에 어긋나는 것. 새 데이터를 바로 잡아주는 것. 예,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그 정렬이라는 부분, 온라인 시키는 부분인데 인간이 추구하려는 가치에 맞춰서 AI도 그렇게 같이 인간의 그 윤리와 가치를 같이 맞춰주는 역할, 그걸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사용하는 AI가 우리가 그 XAI라고 하는데 설명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가능하지 AI는 아직 우리에게 숙제예요. AI가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AGI 시대가 오기 전에 반드시 설명 가능한 AI, XAI라고 하는데 그 XAI 시대를 거쳐서 저희가 AGI 시대, SI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진짜 되게 처음 들어본 말인데 되게 그 설득력 있네.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인간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코딩을 해서 정렬을 시켜줘야지만 AI가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 많이 보면 아시모프라고 되게 유명한 공상과학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AI가 없고 로봇이라는 그 사람의 소설이 그런데 로봇이 위험하지 않는 3원칙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 인간의 명령에 따라라.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보호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3원칙이 항상 모순이 있는 게 결국은 AI가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면 1번 원칙하고 2번 원칙은 다 무력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갖다가 넣는다고 하니까 완벽한 원칙을 존재하기가 어렵다. 둘째는 사실상 폴블룸은 이런 얘기하거든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인간이라고 그렇게 일관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관념은 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졌는데 노인 2명하고 허부적거리고 애가 허부적거리는데 사람에 따라서 구해러 가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AI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그 본성을 갖다가 정렬을 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다 위험한 건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완벽하게 위험을 제거해 준다는 거는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전의 양면과 그 창과 칼의 그 창과 방패의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다. 그 최근에 엔스루빅의 다리오 아메다이가 미국 국방성이랑 무슨 계약 해제되고 오픈 AI가 또 그 뒤에 가갖고 계약하고 했을 때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옛날에 그 지금 그 저기 뭐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던 어떠한 그 정렬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이제 그거는 이제 헌법적 AI, 컨스티튜셔널 AI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그 현상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그 부분들은 화두가 될 것이고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그 뉴욕에 가서 그 엔트로픽과 MOU를 하러 뉴욕을 좀 갔었는데 그 엔트로픽이라는 부분들의 회사의 그 설립이 원래 그 오픈 AI에 같이 있던 멤버들이 그런 인간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철학 부분들이 좀 달라서 나와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아모데이 같은 경우는 그 AI가 인간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인간을 보호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민주적으로 동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념이 강한 CEO예요. 그래서 그런 CEO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신뢰를 많이 줬죠. AI가 위험하다는 것들은 신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믿지 못하고 그렇죠. 언제 배신하지 못할 거 기술을 믿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신뢰가 제일 1번인데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그 신념이라든가 선언을 되게 지키고 싶어하는 게 이제 엔트로피라는 기술 철학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들의 철학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훼손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그 엔트로피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회사의 분위기도 가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분위기도 굉장히 AI 그 인간과 가치 정렬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엔지니어라 하더라도 엔트로픽에 입사하려면 그런 뭐 자기네들 기술 철학에 대한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국방성이 그냥 뭐 집단 살상에 쓰는데 뭐 그냥 쓰라 그러고 그냥 모르는 척하면 되지 뭐 굳이 그거를 갖다가 쓰지 못하게 하다가 뭐 그 미국 그 저기 그 국방성한테는 무슨 적성 기업인가 뭐 이렇게 찍히고 계약도 해제되고 그다음에 오픈 AI가 또 그 계약을 가로채 갖고 뭐 하게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그 저기 뭐 그 의문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쓴 걸 보니까 만약에 아모데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아까 지금 전 약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그 아모데이랑 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그 핵심 인력은 다 떠날 거라는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중요하죠.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 못 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철학이 그 가치 철학이 같기 때문에 거기 오는 핵심 엔지니어들은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금이 가죠. 근데 사실은 되게 큰 용기예요. 그런 회사의 CEO가 그런 그 과감한 정부에다 대고 슈퍼 울트라 갑인데 그렇게 지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죠. 기술이 아니에요. 정부에 우리 CEO 같은 사람들이 CEO하는 사람들이 나라면 그렇게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거 쉽지 않을 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놀랄 만한 용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AI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AI한테 인간의 그 가능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식적인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렬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그럼 AI와 차별적인 인간의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이안 레슬리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분이 서브스틱에 쓴 거를 읽어봤는데 되게 인상 깊은데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현대 보면 자기가 볼 때 걱정해야 될 거는 AI가 인간을 언제 넘어가고 몇 년 뒤에 넘어갈까 걱정하지 말고 인간이 AI가 다 되는 거를 걱정해라. AI화 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단순롭고 알고리즘에 좌우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철학과 아이덴티티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AI가 좋아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AI를 인간과 비슷하게 하려면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답지 않고 AI 되면은 이제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맞아요. AI를 안전하기 위해서 인간성 원칙을 뭐 중시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 그 공연물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이 레슬리 얘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작년에 썼던 글 중에 기계는 인간을 닮아가는데 근데 인간은 점점 기계처럼 변하는 거 아닌가? 우리 요즘에 뭐 아주 가까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 봤습니다. 그다음에 정리된 그 우리가 의사통화할 때 지나치게 정형화된 틀에 박혀서 대화하고 매뉴얼을 외우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AI가 오히려 더 정형화된 인간의 대화보다 훨씬 더 풍성한 대화를 해요. 저희가 AI 시대 지금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의 어리숙함이 결국은 AI 시대에 인간의 특질을 좌우하고 그다음에 이 특질을 유지해야지만 인간이 AI랑 공진하면서도 인간이 리드할 수 있는 거지. AI 시대에 인간이 인간답게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정말 더 인간적으로 노력을 무지하게 해야지만 이 그 AI 시대의 인간이 AI를 리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전 200%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AI 때문에 내 지식과 내 지능이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정보인지 이게 내 지식인지 이게 지혜인지라는 역할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전 노래방 기계 나타나서 그 뭐 태동하고 나서 우리가 노래방 기계의 그 향유는 예. 가사를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가수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대는 되었지만 가사 하나 제대로 못 외우는 그렇죠. 예. 시대가 되어온 거잖아요. 같이. 그래서 가끔 그래서 버스 같은 데서 저기 노래하고 그러려 그러면 노래방 기계 없어 가사를 몰라갖고 노래는 하는데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AI를 많이 써보면서 인간다움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 다시 아날로그로 그다음에 다시 그 클래식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늘어났다고도 하거든요. 저는 아주 예전부터 아날로그의 반대말을 아날라고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스마트가 사람이 원하는 것을 기계가 알아서 척척 채워주는 능력이 스마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계가 척척 모든 걸 채워주니까 자꾸만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술을 향유하려면 기술과 아날로그적 감성이 균형감을 이룬 상태여야지만이 자기가 주도해서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기술한테 다 맡겨버리면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죠? 옛날에 우리가 피처폰 시대 때는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화기를 놓고 오면 집에 가서 갖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놓고 오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왜 갖고 오냐고 물어보면 집에서 받으면 안 되는 전화. 그러니까 그렇죠. 걱정돼서 갖고 온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스마트폰은 더해요. 스마트폰은 일을 못 해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그 안에 다 없으면 있으니까. 자기 자아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가 막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에 이미 그 자신의 한계를 갖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 부족함을 AI 갖고 채우다 보니까 이제는 그 클래식의 필요성, 아날로그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반대말은 디지털의 반대말이 아니고 아날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디지털의 반대말은 아날라고예요. 아날로그가 아니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도구, 그다음에 균형감을 아는 도구로 써야지 되는데 그냥 거기다 다 맡기려고 하는 것들이 전 위험하다. 기업적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은 그 제가 아는 우리 지용구 사장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개인 자체가 일단 AI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AX라고 하는 기업의 AI 장착과 관련되는 거를 그 기업 컨설팅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강연도 많이 하시는데 먼저 개인은 AI 때문에 뭐가 많이 달라지고 AI를 그 도구 그 다음에 나의 그 언어더 확장지성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게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AI 어쨌든 조직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목적으로 AI를 쓰는 게 1번이죠. 예. 집에 가면 개인과 조직의 성장으로 바꾸고 회사 오면 조직과 개인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조직과 개인의 성장이라는 부분들의 결과는 과정의 갈등을 봉합하거든요. 그러려면 성장이라는 걸 해봐야 돼요.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해도 성장의 경험을 같이 하면 그 과정이라는 부분들이 성숙하고 화해하고 뭐 이렇게 좀 봉합되고 막 이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조직과 개인의 성장입니다. 근데 제가 리더가 되기 전에는 저도 개인과 조직의 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어느 날부터 노트에 보니까 조직이 먼저 있어요. 조직이 항상. 왜냐하면 제가 제 개인의 성장보다는 조직의 갈등이 있으면 개인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화목하고 조직이 성장을 하고 조직이 배우는 모습이면 저도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그래서 조직이 우선인데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효율적인 도구가 AI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억지로 베스트 프랙티스로 좋은 도구를 사줘서 끌고 가면서 그 성장을 이루게 해줘야 되는데 AI는 네가 안 하면 내가 해도 돼. 예, 제가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꼭 일을 시켰는데 지금 AI는 제가 초보를 만들어서 줘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거 그때 말했던 거 있잖아. 그거 뭐 알아서 그냥 그대로 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거든 사람들. 예? AI는 근데 데이터가
똑같이 AI한테 얘기해도 데이터가 찰떡같이 있는 한테는 알아듣는구나. 그렇게 얘기해도 걔가 다 알아들어요. AI는 찰떡같이 알아듣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를 내가 써보고 AI가 유용하다, 굉장히 이건 너무 좋은 도구인데, 너무 네. 유용한데, 너무 생산적인데라고 느끼는 그 경험을 조직한테 끌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요. EX.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을 우리가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정의한다면 그렇죠. 예. 개인의 경험에서 좋았던 경험을 조직의 경험으로 끌고 오는 능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게 생각하는데, 리더죠. 그죠? 그러려면 내 경험이 풍성해야 돼요.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직원이 없어도 이거 갖고 대충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한테 AI의 경험을 알려줘야지. 지인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면 그 직원이 아주 열심히 쓰진 않거든요. 아, 그러기 때문에 사장님은 그 개인적으로 AI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엄청 열심히 많이 많이 써요. 평균이면 안 되고요. 평균보다 좀 잘 써야 돼요. 어. 그리고 그 AI를 썼을 때 효과가 있는 일을 해야 돼요. AI 갖고 재밌는 일만 하고 결과가 좋게 안 나오면 그거는 또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AI를 많이 써서 내가 효과가 있는 만족은 조직에서도 분명히 효과가 나와야 되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저는 AI를 하루에 한 10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10개라는 게 뭐예요? 챗GPT 그냥 무조건 쓰고요. 예. 클로드 쓰고요. 예. 그다음에 제미나이 쓰고 노트북 LM 노트북 쓰고요. LM도 퍼플렉시티 쓰고. 쓰고 그다음에 제가 코딩도 요즘 하기 때문에 레플릿이라는 앱으로 예. 코딩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젠스팍도 쓰고 예. 그다음에 그록도 가끔씩 써요. 예. 그록도 쓰고 코파일럿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9개를 정도 쓰는데 예.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예. 예를 들어 범용적인 AI를 쓸 때는 챗GPT를 쓰고 챗GPT를 갖고 이 데이터의 검증이나 출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하려고 제미나이를 써요. 그리고 제미나이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만약에 이게 글이다. 그럼 글은 좀 국어는 제가 볼 때는 클로드가 좀 잘 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구글 클로드 갖고 와서 윤문이나 완성을 시키죠. 예. 그리고 나서 이걸 갖고 슬라이드나 아니면 논문이나 아니면 얘가 대화를 하고 싶을 때 노트북 LM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이 조금씩 달라서 한 모델 갖고 처음부터까지 다 쓰는 것보다는 한 모델에서 입력을 시작해서 교차 검증을 시키고 완성되는 것은 그 모델의 특징들을 잘 이해한 다음에 완성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결과 품질이 좀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편향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은데 한 9가지 정도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루에 평균적으로 9개. 그럼 이제 주로 보고서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보 검색 같은 거에 쓰시는 거예요? 검색할 때는 이제 우리가 퍼플릭시티 같은 걸 좀 많이 쓰고요. 예. 출처가 좀 잘 나오니까.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퇴근할 때 그 논문들 있잖아요. 논문 내가 꼭 읽고 싶은 논문이라든가 좋은 책 같은 것들을 이북으로 갖고 있거나 논문을 갖고 있으면 노트북 LM이라는 곳에 집어넣으면 팟캐스트 한 12분 20분 내로 요약해줘요.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가 PPT로다가 뽑아가지고 슬라이드도 만들고 금방 이렇게 한눈에 그렇죠. 그 논문을 대충 본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책을 들으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퇴근할 때. 그것도 핵심 요약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퇴근 시간이 너무 멀리 있고 길 막히면 굉장히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요즘 짜증나면 한 번 더 들으면 돼요. 네. 짜증나면 제가 팟캐스트로 만든 걸 한 번 더 들으면 되거든요. 그 어려운 책들이라든가 원서 같은 것들을 AI를 통해서 볼 수.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의 니즈를 채워주지 니즈 위에 뭐가 있냐면 향유가 있거든요. 기술의 향유. 기술의 그러니까 향유. 니즈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술을 향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술을 향유한다는 것을 니즈를 채우지 못하고 쓰는 사람이 많은데 향유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성이 없어져요. 자기의 니즈를 채우고 그 이상을 쓰는 것들이 기술의 향유예요. 편집병도 좋고 스마트폰 같은 것도 가치 있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공부 많이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해도 되고 장벽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닐걸요? 저는 하루가 한 29시간이나 32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죠. 나이 들어가는데 머리는 자꾸만 메모리나 기억력은 떨어져 가는데 AI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이제 어차피 일하실 때도 그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더존비즈는 이제 AX 전환에 관련되는 뭐 많이 구축해 주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AX라고 하는 게 기업에다가 AI를 잘 접목시켜 갖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AI를 AI로다가 사람을 대체한다. 그래서
뭐 좀 사실 저도 이제 주위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물어보면 야 그거 있잖아 한 몇 명 그거 다 없어도 돼. 뭐 AI로 해보니까 다 그냥 다 되더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액센추어 CEO인 줄리 스윗이라는 여자가 AI 시대에는 그 대부분의 그 아까 말한 대로 공진화 그다음에 그 협업 그러니까 뭐 사람이 검수자로서 이렇게 하고 AI가 기본 일을 하면 사람이 검수자로서 하는 그런 그 저기 이 영어로 얘기하면 휴먼 인더 루프라 그래갖고 AI가 다 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안에 사람의 그 루프를 그 안에 넣어서 루프 안에 사람을 넣어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든가 아니면 마지막 그 파이널 터치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용어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분은 그걸 넘어서서 사실상 휴먼 인더 리드 사람이 리드하는 거에 된다. 그러니까 AI가 리드하는 그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또 리드하는 게 AX라고 하는데 그 말씀.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훌륭한 리더는 세상에 만들어진 정의를 한 단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그 어떤 그 서울대 이정돈 교수의 예. 축적의 시간에 예, 맞아요. 나왔죠. 예. 개념 설계 역량이라고 근본적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예. 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한 단어가 그 책 두꺼운 책의 전부예요. 전부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AI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가가 공학적 사고입니다. AI가 몇 점인데 AI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건 약간 과학적 깊이를 하는데 과학적 깊이 돈 안 됩니다. 공학적 사고가 훨씬 더 돈이 돼요. 지금 현장의 문제가 60점인데 AI 써가지고 70점을 써야지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아요. 무조건 써야지. 닥치고 써야죠. 10점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AI를 써보는 경험의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하고 달라요. 저는 예전부터 잠깐 애자일 문화 많이 하잖아요. 기민하고 민첩하고 낭비 없는 애자일이 문화, 교육하고 사람을 바꿔가지고 사람 잘 안 변하는데 애자일은 교육하고 문화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어렵고요.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의 도구를 써서 애자일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AI를 잘 쓰게끔 해주는 조직은 저절로 애자일 조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기민하고 민첩하고 유연하고 낭비 없이 쓸 수 있어요. 애자일 문화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데 AI를 통해 조직이 일을 한다는 것은 기술 같지만 리더십이 되게 아까 그래서 리드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AI를 잘 써본 사람이 조직을 리드해 가야 돼요. 그죠? 조직에서 사람들이 퇴사를 많이 해요. 요즘 많이 하죠. 젊은 친구들 새로운 경험도 퇴사를 많이 하는데 제 느낌은 처우가 되게 중요하죠. 좋은 월급 주고 좋은 처우가 있는 곳에 옮기는 것이 1순위지만 2순위는요.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상사 밑에 있는 게 싫어 도망가는 애들이에요. 그 상사가 AI를 안 써봤는데 내가 AI를 써서 상사가 이틀 동안에 하는 일을 내가 2시간에 끝냈어. 근데 AI 왜 쓰냐고 물어보는 상사 밑에서 누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 밑에 있는 애들하고 다르네. 맞아요. 걔들은 계속 그래서 어느 회사의 슬로건이기도 하는데 저희는 요즘 AI 퍼스트 하거든요. AI 퍼스트. AI 퍼스트라는 얘기는 무조건 AI를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AI 퍼스트는 무엇을 더 만들까 보다 무엇을 안 해도 되게 만들까를 고민하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안 해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 AI한테 맡기는 거죠. AI가 더 잘하는 일을 왜 사람이 하고 있어요. AI한테 빨리 맡기고 AI가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 이걸 좀 더 멋있게 펼치면 내가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AI가 연결해서 해결하게 해요. 이게 AI 퍼스트거든요. 근데 AI 퍼스트라는 리더십이 거기서 리더가 빠져버리면 무조건 AI 써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하고 사람 대화 사이에도 AI 통해서 대화하고 AI가 제안 전달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애들은 자기 개인기보다도 동료를 잘 활용하는 애들이거든요. 소통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 지금 이제 이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럼 리더신데 그러면 이제 과거에 AI 시대 이전에 우리 리더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결단력, 의사결정을 빨리 해줘라. 뭐 등등 해갖고 뭐 이게 그 리더의 조건이라는 게 뭐 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면 이 그 AI 시대는 좀 약간 새로운 AI 리더십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과거에는 별로 이렇게 각광받지 않았던 자질이 AI 시대 리더로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이건 꼭 갖춰야 되는 어떤 필수 요소가 된 거라든지 해서 AI 시대 이전과 AI 시대 이후를
리더십의 관점에서 리더의 퀄리티 그러니까 그 자질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이렇게 얘기해? 뭐 옛날에 AI 경영학 교과서 보면 좋은 AI 자질에 대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제가 외우고 다니는 뭐 영어 잘 못하지만 if your actions inspire others to dream more, learn more, do more, and become more, you are leaders. 행동하는 리더, 예.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다. 예. 네가 먼저 하면 너나 잘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결정 빨리 해주는 사람, 예. 네, 느린 결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포용력이 넓은 사람. 예. 그렇죠. AI 시대는 AI를 자기가 경험해보고 조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경험. 예. AI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거든요. 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줄 수 있는 용기. 그다음에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리더십이 아니라 둘 다 동시에 병렬로 해도 된다라는 리더십입니다. 왜 그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거 먼저 해라고 얘기를 하죠? AI하고 같이 하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 경험에서 나오는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AI의 경험이 없으면 역시나 리더는 CIO나 CTO가 AI를 더 잘 쓸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CIO, CTO한테 맡깁니다 또. 근데 진짜 AX 리더십은요. CIO, CEO 없이도 복잡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어보면 되니까. 아니 뭐 복잡한 ERP 시스템이 있어요. 회계 모듈에 들어가고 인사 모듈에 들어가는데 시스템만 드릴다운 하면 들어가면 어려워서 못 찾 길을 헤매는 거죠. 근데 AI한테 저희 회사는 AI가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ERP 시스템에 작년 2분기에서 원가가 가장 높았던 우리 원재료를 찾아줘. 올해 1월 달에 원가 가장 높은 원재료를 찾아줘. 환율과 비교해줘. 작년 매출과 올해 매출 중에 가장 판매량이 높았던 부분들을 찾아줘. 제공 재고가 제일 많은 부분들의 아이템이 뭐야? 이런 거를 옛날에는 복잡한 ERP 속에서 찾았어야 돼요. 그게 싫으니까 생산 담당자, 인사 담당자, 회계 담당자를 불렀다고. 근데 AI가 그렇죠. 그래서 회의하고. 근데 지금 ERP에 AI가 들어가 있다면 자기가 인사 담당자, 회계 담당자, 생산 담당자한테 했던 질문을 그냥 AI한테 하면 돼요. 예. 그거를 받아서 자기가 고급 의사 결정을 하려고 그걸 찾는 건데 그 자기 AI 경험이 없으면 AI 시대에 AI를 쓰라고 남한테 지시를 또 할 거 아니에요. AI를 도입했지만 아무 생산성이 없는 거 자기는. 그죠? 근데 자기가 병렬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한 부분들의 계약서도요. 영문 계약서도 그냥 AI한테 물어봐요. 걔가 대답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갔을 때 제가 법무팀이나 사내 변호사를 부르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내재화시켜서 AI를 쓰게 만들어놨더니 직원이 스스로가 애자일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수금이 안 돼가지고 채권이 발생했는데 그 채권 추진 명령서를 옛날 법무팀한테 맡겼던 일들을 지금 자기가 AI한테 시켜가지고 나 채권 추진 명령서 만들어줘. 그러면 채권 추진 명령서 다 데이터 갖고 만들거든요. 견적서 보낸 거, 발주서 보낸 거, 받은 거, 중도금, 계약금 받은 거, 잔금, 검수확인서 이거 갖고 채권 추진 명령서 만든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법무팀한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법무팀은 그 자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AI한테 시켜버리면 AI가 데이터를 갖고 다 찾아가지고 80% 이상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1300m 올라갈 산을 800m부터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50m부터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1000m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잘 쓰게끔 만들어주는 리더십은 AI가 먼저 AI를 써서 순차적으로 했던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퍼스트 유저가 되는 게 AX 시대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더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연결시켜 보면 도전 비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ERP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클로드 코어웍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해 사스포칼립스라 그래서 이런 더존 같은 ERP 회사들, 특히 사스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포워드가 크게 낮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폭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트리니 조그만 스몰 컨설팅 펌에서 나온 가상 내년 2028년에 이 그런 회사들이 다 재앙이다 그런 거 해갖고 주가도 실제 주가가 막 영향을 받고 그랬는데 저는 사스포칼립스의 얘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컨슈머 시장, B2C의 시장에서는 사스포칼립스가 워낙 카피가 빠르기 때문에 카피가 빠르고 앱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앱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명이 해낼 수 있다는 관점에 사스포칼립스가 의미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이걸 커머셜이나 B2B 입장 저희 같은 회사도 사스 회사거든요. 사스 회사로 봤을 때 저희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대한 텍스트와 방대한 양을 그 챗GPT LLM 모델이 학습했다고 하지만 기업의 프라이빗한 데이터들이라든가 기업의 다양한 복잡한 프로세서가 담겨 있는 데이터는 그 LLM 모델이 학습을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바깥의 챗GPT한테 던지느냐, 회사 안에서 던지느냐 갖고 완전히 데이터 퀄리티, 그 결과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소위 말해 경쟁력 해자는 존재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하고 다양스럽고 수시로 환경이 바뀌는 환경의 이 복잡성을 LLM이 아직 학습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물론 옛날보다는 그 문서를 학습시키고 분석하고 하는 시간이 줄어들긴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 잘못하면 복잡하고 틀린 할루지네이션을 뱉어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포칼립스에 대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기업들이나 아직 학습하지 못한 버티컬 영역의 AI 영역에서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얼마 전에 SAP라는 회사가 뭐 몇 주간에 그냥 180조가 그렇죠.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근데 180조가 그들이 뭘 잘못하거나 매출이 떨어져서 날아간 게 아니라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 시그널 때문에 날아간 거거든요. 예. 그럼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사스포칼립스의 위기 때 그들의 매출이 얼마나 많이 타격을 받고 줄었는가, 이게 얼마가 줄었는가, 이거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사스포칼립스 위기설 나올 때 우리 회사 주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업력 한 25년, 30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그 조직의 성공하는 기업의 조직의 그 성공 지표 중에서 민첩성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의 속도, 고객이 그 AX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옛날 클라우드하고 사스 시대 때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데이터는 바깥에서 학습시킨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해주는 AI로 구독해서 안전하게 회사 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사스포칼립스 위기의 시대 때 저희는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거든요.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스포칼립스가 분명한 어느 분야에서는 간단하고 쉽고 프론트한 영역 부분들에서는 그 있지만 아주 복잡한 영역의 그 백오피스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깊게 다루거나 다양한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 내재화되어 있는 상태 동작을 한다는 곳은 지나친 뭐 걱정이나 하기 이거 어렵습니다. 지나친 네네. 걱정. 아. 그 뭐 이제 그 되게 보면 오늘 뭐 되게 저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결국은 그거네. 그러니까 뭐 AI 시대, 뭐 AX 리더십, 뭐 AI를 장착하는 뭐 기업들, 뭐 결국은 AI가 중심인 게 아니고 사람이 중심인 거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그 영화 관상의 송강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파도는 봤으나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보지 못했다. 되게 유명한 말인데 결국은 AI로다가 막 난리가 난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이면에 이 AI라는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고 또 AI와 관련되는 거를 갖다가 인간이 진짜 뭐 인간과 인간은 집단지성이지만 인간에다가 AI도 하면 확장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장지성의 그 좋은 툴로다가 AI를 하면 그 나머지는 다 AI 공포론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혹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진짜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AI가 아니라 오히려 그 AI를 닮아가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그 자체가 자신감, 자기가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잃고 있는 그거에 대한 공포지 사실상 AI 공포가 아니라는 그 말이 AI 시대에서도 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뭐 결론을 잘 내주셨습니다. 결국은 네. 저는 AI 시대에도 주인공은 인간이다. 그리고 저는 AI 시대에 이걸 뭐 공학적으로 좀 풀어도 AI 시대에 AI가 주인공 같지만 AI가 주인공이 아니고 데이터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데이터의 소유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AI가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직 AI에 대한 깊은 철학이나 통찰이나 경험이나 본질을 탐구하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 AI에 데이터 없으면 AI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하고 데이터 없으면 AI는 아무리 똑똑한 엔진이라도 그냥 빠른 계산기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사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1995년에 AI에 대한 인공지능의 시대를 예측하고 인공지능 AI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러셀 교수가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95년 돌아가서 AI 에이전트의 정의를 내린다면
인간이 원하는 미래를 돕는 존재라고 쓰고 싶대요. 인간이 원하는 미래를 돕는 존재. 그게 AI 에이전트 거다. 그 말 속 안에도 인간이 원하는 걸 돕는 존재니까 주인공은 인간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결국은 저는 공학적인 개념에서 기술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은데 결국은 인간이 더 중요하다. 예. 그런 얘기만. 예. 인간지능이 더 인공지능보다 더 책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인공지능 책이 너무 많아요. 인공지능 책이 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인간의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다움이라는 거를 더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어떤 걸 좋아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좋아해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평생 같이 있었던 돈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새로운 현상이 와서. 그래서 지금 AI를 굉장히 관심 있게 철학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AI라고 하는 타자 알터 이고가 등장하는 바람에 인간하고 비슷한 게 등장하니까 드디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질을 갖고 있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실상 인간이 뭐야라고 하고 세계적인 그 선각자나 선지자나 이렇게 종교를 창시한 분들이 석가모니도 보리스나 밑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 자아 성찰인 거지 객관적인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AI가 있으면서 이제 드디어 인간은 객관적인 성찰을 드디어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인간에 대한 특질을 가능한 많이 나눠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거를 발전시켜가고 그렇게 해야지만 AI 시대에 우리가 리드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인류 문명이 더 좀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좀 약간 철학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고 AI 시대 AX 리더십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한참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제스의 싱글라리티였습니다.